안녕하십니까. 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 받아보셨으면 혹시 알겠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특집호 신종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거의 반 통고노에 가깝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거의 전 기자들이 지금 다 취재에 임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도 좀 다른 기자들도 좀 모시고 취재와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부 다 또 취재 현장에 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뭐가 돼? 한가한 사람? 열심히 취재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을 조금 내서 우리 항상 고정 게스트인 별명 부자 김현희 기자 모셨고요.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니까. 김현입니다. 예.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워낙 고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 또 뭐 있었는데 별명이 마타리 아닙니까? 마타리. 다 마타리. 시사인사 안 보시네. 그러게요. 깜빡했습니다. 안 보시네요. 그래도 오랜만이니 간만에 인사를 예, 진짜 드리죠.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마타리입니다. 예, 저희가 또 좀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때가 때라서 또 마냥 또 웃으면서는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애초에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코로나19가 좀 잡히나 했는데 역시나 이제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클러스터에서 좀 광범위하게 좀 확산되면서 지금 뭐 독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제 풍부하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기사를 썼는데 신종 전략과 관련돼서는 저희 변진경 기자가 썼는데 좀 기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희 기자한테는 이번에 김 기자가 본인이 좀 취재했던 기사 관련돼서 좀 궁금증을 좀 풀 텐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현희 기자가 이 코로나19 초반기부터 누가 주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기사를 좀 써라 이런 좀 다그침 속에서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누가 주문했는지. 네, 아무튼 과학 관련 기사,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치료제 부분을 김현희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과 조금 유사하게 돌아가는 게 이제 2009년 신종플루 상황인데 다 아시겠지만 신종플루는 더 많이 확산됐었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긴장도가 떨어졌던 게 그때는 이제 치료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쵸? 치료제도 있었고 예. 백신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종플루는 팬데믹까지 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 유행을 잠재우는데 이제 아주 큰 무기가 됐던 게 백신이랑 이제 우리가 타미플루라고 알고 있는 치료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이 두 개가 네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때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한참 숫자가 올라갔을 때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와서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기사에도 과거 사진 좀 냈지만 방호복 입지 않고 그냥 간호사들, 선생님들이 그냥 마스크만 끼고 주사 놓고 이런데 지금하고는 좀 완전 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과 치료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치료제와 관련돼서 좀 김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뚜렷한 치료제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하면은 항바이러스제를 말하는 건데요. 백신은 이제 면역을 위해서 미리 맞는 거고 예방용이고 네네. 이제 환자가 발생했으면은 그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거를 막기 위한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저희가 알게 된 지 뭐 불과 2달밖에 안 된 그렇죠. 그런 새로운 예. 바이러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히 후보물질만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인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수년간에 걸친 되게 다단계의 임상 실험을 철저하게 치러야 네네. 돼요. 그렇죠. 이제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이게 치료제만 개발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유아 같은 경우 맞췄을 때 부작용 같은 네, 거 그렇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약 개발한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팬데믹이라고 이 치료제와 관련된 한 6부작
다큐예요. 네네. 요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것도 좀 보시면 얼마나 이 치료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가가 어떻게 보면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코로나19 효과 약을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약에서 이제 효과적인 걸 이렇게 찾아내는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는 걸 좀 하고 있다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새로 약을 개발해서 지금 이 확산을 막기는 어렵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드러그 리포지션이라고 해서 드러그가 약이고 네. 리포지셔닝은 뭐 위치를 바꾸다 이런 재창출. 얘기잖아요. 예, 네네. 재창출. 새로 바꾸다. 네. 예. 그래서 이미 있는 약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뭐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이 네네네. 됐거나 아니면 말라리아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얘가 예상치 못하게 네.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개발됐던 목적과 다른 효능을 보이는 약들이 있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비아그라죠. 네. 네, 그게 사실은 뭐 남성 성기능 그렇죠. 문제였지만 네. 이제 다른 쪽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성 성기능 네. 문제에도 효과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품들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나가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네. 기존에 나와 있던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사용을 권고했던 거는 칼레트라라고 해서 사실은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네. 약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했다고. 예, 네. 이것과 동시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 두 개가 지금 실제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약 중에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임상의 선생님들도 환자 치료하면서 이 약도 써보고 이 약도 써보고 하면서 지금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약에서 써봤더니 이 두 가지 약을 쓸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앙 임상에서도 이걸 공고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효과가 뚜렷한 거는 아닌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치료라고 하면은 그 이제 대증요법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뭐 폐렴으로 오면은 폐렴에 알맞는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그거를 거죠? 처방한다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일단 써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칼레트라, 그러니까 이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번에 좀 우선적으로 쓰이게 됐던 거는, 얘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 때도 좀 기초적인 단계, 세포 실험 단계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거기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얘네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하고서는 써보게 된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소위 말하면 큰 제약회사에서 잘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거는 계속 이제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수요가 좀 계속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같은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신약 개발에 들어간다고 해도 개발이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니까요. 그때 되면은 사라져 버리니까 선뜻 사실 이게 민간 회사에서 시장 논리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인 거예요. 이렇게 치료제 개발이 쉽지는 않은데요. 감염병과 관련돼서. 그런데 최근에 아무튼 좀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치료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주목받는 치료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렘데시비르라는 약인데요. 렘데시비르? 네네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이 약도 당연히 뭐 코로나19 개발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아프리카에서 되게 유행했던 전염병인데 이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예요. 미국의 길리어드라는 제약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근데 이 약은 한참 에볼라 이제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사실은 밀렸어요. 그래서 완성 단계까지 가지 못했는데. 에볼라 치료제로서는 완성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네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얘보다 더 효능이 좋은 약이 나와서 출시가 돼서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 개발 시험 단계가
처음에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하고 네. 그다음에 동물 수준에서 실험을 하고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임상 실험이란 하는데 사람도 가죠. 그 예. 이 임상 실험이 1차, 2차, 3차까지 하는데 이 약은 1차 실험까지 통과를 한 약인데 아, 네. 여기까지 되면은 사실 효능을 입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다. 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예, 없는지. 예. 그래서 얘는 사실 안전하다는 거는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치료제가 뭐 효과도 효과지만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나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신속하게 써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많이 거는 게, 이 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에볼라로는 뭐, 앞으로 좀 완성을 못했지만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까지는 못했는데 동물 아. 실험에서는 효과를 보였고 예.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를 보였던 치료제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스랑 메르스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해본 거를 이 코로나19에도 써보는 거는 얘네가 다 같은, 이제는 또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렘데시비르를 가지고 미국 길리어드사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중국 정부랑 같이 조인해서 지금 우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직접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제를 투여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그 실험을 하고 있고. 그게 언제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 실험 결과가 4월에 나온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4월에 나오면 실험 결과 효과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부작용 부분도 체크됐으면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마 그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임상 3상까지 맞춰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면 미국의 FDA에서 곧바로 승인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WHO에서도 지금 그 전문가 조사팀을 꾸려서 그 중국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최근에 그 전문가 조사팀을 파견을 했었는데 그 전문가 조사팀을 이끌고 갔던 WHO의 이제 책임자가 중국 이제 그 조사를 마치고 베이징에서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 렘데시비르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물론 신약 개발에 대해서 되게 기대도 크고 또 이렇게 보도들이 막 쏟아지면서 곧 있으면은 신약이 개발될 그렇죠.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갔다고 해서 이게 물론 최종 관문이긴 하지만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는 약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사스나 메르스 수준에서 효과를 보였지만 사스랑 메르스는 일단 동물 실험이었고, 그리고 그 두 바이러스랑 이 코비드19는 굉장히 또 다른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막 렘데시비르가 곧 있으면 출시될 거니까 이걸로 다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꼭 이게 진짜 당장 이제 곧 쓸 수 있다 이 얘기랑 동일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가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른바 이제 에볼라 때 개발했다가 조금 중단됐지만 이게 보니까 사스나 메르스에서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소위 코로나19에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중국에서 임상실험 단계이고 그 결과는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상용화가 될지 어쨌든 다시 또 이제 미국에서는 FDA 미국의 이제 공적기관의 검증을 또 한번 거쳐야 되는 거고 당장 그렇다고 이제 막 우리가 치료제로 쓰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앞서 김 기자가 소개했던 칼레트라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근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 똑같이 투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사실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이게 치료제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들어가가지고 뭐 100% 그 바이러스를 다 잡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작동을 하고 예. 얘의 보조해서 같이 싸워주는 아, 역할인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아마 환자들은 이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나 칼레트라를 투여를 받고 있지 않고 아, 아. 그래요? 예.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열을 낮추고 뭐 네네. 염증을 없애고 소염제를 써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증세가 너무 나빠지지 않게 하는 대증요법을 쓰면서 자가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치료하는 그 주치들의 판단으로 이 약물들을 투여를 하는 거지. 예. 이 약물을 투여하면 무조건 낫는다거나 그렇구나. 이 약물이 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그렇지는 사안은 않는다. 아니라고 합니다. 김 기자가 기자에도 썼던데 이게 은유를 잘 해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전쟁 상황으로 빗대면 우리 몸 스스로 있는 면역 체계를 국군이라고 하면 이 지금 김 기자가 소개했던 항바이러스제는 국군이 힘이 딸리거나 했을 때 유엔군, 네, 뭐 그렇죠. 국제평화유지군처럼 네, 네.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자가 면역 체계 안에서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또 그 기저질환이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가 면역 체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라는 국제 유엔군이랄지 평화유지군이랄지 이런 거 이제 밖에서 투입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이걸 물리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시면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안타깝지만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 사망자 수를 또 따져보면은 기저질환자하고 약간 이렇게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이 지금 예, 좀,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노출 좀 이런 좀 고위험군 속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종플루 때나 이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방금 얘기했던 백신과 이런 치료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위험도가 조금.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그러면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료할 방법이 아예 없다 이런 얘기랑은 또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내에서도 뭐 치료제 찾기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네, 뭐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상황이 되게 급박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들에서도 이거를 뭐 개발을 할 수는 없고 드러그 리포지셔닝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걸 또 찾아내는 과정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 한국화학연구원의 그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라고 있고요. 여기랑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같이 이제 새로운 약을 찾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연구기관의 그러니까 약물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파스테르 연구소에 1,800개인가 이 정도 되고, 화학연구소에는 한 1,500개 이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승인을 받은 약물들인 거예요. 약물 도서관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그러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이면 승인을 받은 약물이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되게 좀 빠르게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들이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세포 수준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스크리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켜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 약물을 주입해보고 정말 얘가 바이러스를 죽이네 하는지를 보는 그런 스크리닝 작업을 곧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할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확산 일로라서 김 기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또 나와 계신 분들 전부 다 지금 거의 뭐 실시간으로 뉴스도 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또 마스크 어디서 사는지 뭐 이런 또 막 찾기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좀 바짝
현장에서 좀 취재도 하고, 그렇다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 편집국 기자들하고 좀 공유한 거는 방심도 하지 말고 공포심도 갖지 말자. 그러니까 정확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호 같은 경우는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김 기자가 소개한 본인 치료제 기사 외에도 신종 감염병에 맞설 신종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변진경 기자가 그 관련돼서 전문가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좀 정보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청관율 기자가 지금 정치권에서 중국 봉쇄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황승희 선생님하고 함께 과연 중국 봉쇄론이 실익이 있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제가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 뭐 왜 봉쇄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대학 사회에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우리 대학의 이제 재정 문제랄지 이런 측면을 저희가 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독립 언론들과 저희가 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 홍콩, 대만 쪽에 원고를 좀 받아서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전부 다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와 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담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좀 특집을 좀 담을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는 김 기자 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크 뭘 준비하고 계시죠? 과학 전문 기자예요. 과학 전문 기자. 천문 팟캐스트와 우주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 진짜. 아, 정말요? 네. 즐겨 듣고 있는. 네. 제가 이번 주는 백신을 어떻게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참 쉽지가 않네요. 쉬운 기사, 또 깊이 있는 기사를 기대를. 네,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다 이제 저희가 좀 이번 월 소개 관련돼서는 좀 다 했고,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아무튼 좀 그 앞으로 2주 동안 조금 더 긴장, 뭐 계약도 좀 늦춰지고 어린이집도 좀 휴원하고 전부 다 좀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한데요. 조금만 더 저희가 좀 긴장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공포심은 갖지 않게 하면서, 그 마침 우리 김명희 선생님이 있는 시민건강연구소에서 그 시민 제안을 했던데, 제가 예.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재밌게 본 거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정보 과잉.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이게 포털 뉴스 보시고 하면서 계속 사상 최대, 또 사망했다, 또 확진됐다, 이 어느 순간 네. 보면 이제 이게 공포감을 좀 갖게 되는데, 차라리 이제 그런 속보보다는 시사인처럼 좀, 뭐 시사인이랑 명시는 안 했지만 깊이 있는 기사를 하루에 한 차례 깨알같네요. 정도만 좀 낚시형 기사 보지 말고 네. 이런 걸 좀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계방송 시청을 좀 줄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안했던 내용이, 저도 이게 좀 공감이 가던데, 마스크 양보하기라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마스크의 효과는 확진된 분들이 이제 퍼뜨리지 않는데 좀 효과가 네, 있고,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밀폐된 공간 외에서는 굳이 이제 마스크를 쓸 이유는 없는데, 약간 이제 공포감과 함께 좀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마스크를 구하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을 더 공포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좀 약간 좀 과잉된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예. 기저질환자시거나 사회적 약자 같은 분들은 이걸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꼭 필요한 분들. 정말. 오히려 네, 마스크가 네. 필요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양보하는, 마스크 양보하기. 특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쪽에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정기 독자에게 주지 마시고 마스크 있으면 좀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저희는 정기 구독해도 마스크 드릴 것도 없지만 좀 얄밉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게.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좀 구하기 힘들던데. 미세먼지 때문에 뭐 구해놨다는데 약간 재난 마케팅도 아니고 근데 조금 막, 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해요. 손 씻기가 예.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거리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빼도 그러니까 크게 이게 이렇게 침이 튀어서 꼬린하기는 그렇죠. 사실은 쉽지가 쉽지 않죠. 않거든요. 2m이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예. 주변에 뿌려져 있는 침 같은 이런 거를 만져가지고 손으로 음. 감염되는 그런 매개물 감염. 손 씻거나 뭐 얼굴을 예. 만지지 않거나 이런 게 더 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민건강연구에서 세 번째로 얘기한 건 방금 얘기드렸던 대로 개인적 거리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2m 정도 그렇죠. 이상. 그래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특별한 일 없으면 좀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거 좀 자제하고 종교 활동 같은 경우도 조금 예. 1, 2주 정도는 자제를 하는 게 네네네. 맞다고 좀 그 필요성은 저희 이번에 예, 권진경 이번에도 기자가 네. 쓴 좀. 신종전략 기사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하고 동선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불안해하기.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진자나 감염자들 동선 공개하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걸 알고 같은 공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증상이 있었을 때 네, 이제 자가 신고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가지 말라는 거는 그쵸, 전혀 그쵸, 맞지 그쵸. 않는 네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대목도 했는데 이제 빠진 빈곳 주목하기라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한번 이 기회에 주목해달라는 거죠. 치명률,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바로 이런 좀 기저질환자하고 그렇죠. 사회적 약자분들, 특히 이제 정신질환 이제 병원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폐쇄 공간에서 있으면서 집단 감염돼서 예. 돌아가신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도 한번 또 기사로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쓰기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한 곳이 감염돼서 이제 드러났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보지 못한 곳이 많은데 이왕이면 이제 이 사태는 났고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조금 나아지게 하는 데서는 이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드러나는 빈 곳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제안을 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래서 방심도 하지 말고 공포심도 갖지 말고 앞으로 1, 2주 동안 또 손 씻기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하면서 좀 잘 이번 국면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기자들도 조심하면서 저희 관련돼서 낚시형 기사 쓰지 않고 아무튼 심층 기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